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일 목요일입니다.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어제하고는 정반대의 하루죠. 모든 게 다 정반대입니다. 시장 상승률, 하락률, 그리고 상승 개수, 하락 개수 이게 완전히 이제 뒤집힌 상황인데요. 오늘 10시를 참 많이 기다리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있었고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정확하게 아주 뚜렷하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고요. 참 4월 초도 그러고 보니까 사이드카의 진짜 연속이네요. 네, 변동성이 정말 심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코스피가 4.54% 하락입니다. 5,230선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더 큽니다. 5.6% 하락하면서 1,053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이 양 시장에서 모두 매도해주고 개인만이 사주고 있는 시장 상황 또 연출이 되고요. 달러원 환율 최근에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다소 안정, 물론 다소 안정이 돼도 1,500원 위긴 했지만 그래도 좀 안정되는 듯 하다가 오늘 다시 상승하면서 1,520원 선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빨리 이 두 분 모시고 시장 얘기 나눠봅니다. IBK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나오셨고요. SK증권 경인지점의 이재규 PB차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월 1일 어제 상승 얘기하면서 왜 하필 만우절 좋기는 한데 이거 거짓말은 아니어야 될 텐데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는데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요. 시장 상황 참 종잡을 수 없습니다. 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10시에 트럼프 대통령 그 대국민 연설 네. 그거 우리가 이제 어제도 기다리면서 약간 너무 기대감을 갖고 있던 걸까요? 종전 얘기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을 너무 갖고 있던 걸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시장이 네. 선반영이 일단 먼저 됐었다 볼 수 있겠고, 기존의 이야기보다는 대국민 다 말하는 형식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진일보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대국민 연설 내용 자체가 기존의 인터뷰라든지 본인이 이제 SNS 쪽에서 올린 이야기들, 그 똑같은 이야기만 그대로 내용이 재탕되는 분위기로 갔고,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도 없었고, 종전 협상이나 휴전 협상 등과 같은 이야기도 특별한 게 없었다는 게 어쨌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평가를 받습니다. 결국은 단기적으로 확전 우려가 좀 더 커졌다고 보이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석기 시대로 그냥 되돌려 버리겠다라고 아주 강경한 발언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미국의 A-10 관련된 그 썬더볼트 2라는 그 지상 작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비행선이 날아가고 있다. 거기에서 근처에 이미 이제 도착했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주말 사이에 3일을 쉽니다. 미국이. 네. 그래서 하필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연설 시간이 한국은 장이 열렸지만 미국은 장이 안 열리는 시간이죠. 금융시장을 피해서 발표했고 또 3일 쉬는 날 동안에 뭔가 일을 좀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오늘 내용으로 봐서는 특별한 거 없는 데다가 정치적 불확실성은 확대됐고 말씀드렸던 어떤 군사 작전 이런 것들도 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에 바로 이란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바로 미사일을 한 방 또 날렸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강대강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다소 조금은 우려가 좀 더 점증되면서 한 방향으로 쭉 빼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 방송을 제 시간에 시작을 여러분 했는데 이렇게 좀 앞부분에 송출이 안 된 부분이 있었나 봐요. 물론 중간에 부장님 말씀부터는 나가기는 했는데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10시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장은 하락세로 뚜렷하게 돌아섰고요. 코스피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양 시장에서 모두 발동을 했고 현재도 4.5%, 5.6%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께서도 또 언급을 잘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계속해서 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시장평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래도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조정을 좀 받았었던 조선주들도 좀 올라왔고 그리고 로봇주들도 장 초반에는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이 담화 이후에 시장이 많이 밀렸다라는 부분을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자료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여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담화를 했었던 10시거든요. 10시에 이제 유가가 튀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대했었던 부분보다 결국엔 전 이걸 왜 했나 싶습니다.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대감도 좀 덜했을 테고 낙폭도 좀 제한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볼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일본의 니케이 같은 경우는 2%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낙폭이 더 많이 나온 것은 사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온 부분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가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도 종가 부근에는 장 마감된 구간에는 살짝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어제 나왔었던 반등 중에서 약 그래도 한 20% 정도는 온전히 우리나라의 힘으로 올라왔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반 경직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보면 저점 때는 엊그제보다 지난 거래일보다는 좀 더 탄탄하게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다만 뭐 지금 유가 어떻게 장 마감되고 나서 수급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뭐 ETF 쪽에서도 매도가 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가 완전한 하반 경직이 나올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마감되는 이 현재 한 20분 정도의 구간 동안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딱 마감되고 나서 유가라든지 해외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가도 WTI 기준으로 105달러를 돌파했고 환율도 1,520원대로 다시금 튀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 어제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 상황. 아까도 박근영 부장님께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국민 연설에서 너무나 좀 왜 그랬을까요?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거라는 기대가 어제까지는 좀 높았던 것 같은데 네. 연설을 좀 주요 내용만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오히려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2, 3주간에 굉장히 가열찬 공격을 또 할 거고 네. 호르무즈는 난 잘 모르겠어라는 내용을 또 한 번 얘기한 거고 이런 게 일단 아시아 시장이 좀 충격이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여쭤보실 줄 알고 또 네. 자료를 제가 이미 뭐 예상 다 했던 감사합니다. 질문이십니다. 네.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 자료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미래에셋증권 자료를 좀 발췌해 봤는데 뭐 장중에 급박하게 나온 자료입니다만 네.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연설의 비포 애프터입니다. 예상치가 이제 왼쪽 쪽에 쭉 나와 있고 실제치 발표된 내용들이 있죠. 뭐 전쟁 목표라든지 종전 선언 바로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톤다운이 됐습니다. 승전했다 해서 이제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완료 대신 마무리 단계로 지금은 커멘트가 후퇴됐죠. 이것도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호르무즈 해협의 유가 관련해서도 책임 전가 당연히 강화됩니다. 자, 우리는 뭐 원유도 많고 석유도 많은데 갖고 가는 니네가 이제 알아서 원유도 구해라. 우리는 여기서 빠지고 싶다 이러면서 책임 전가하는 것 같고요. 몇몇 나라들 특히 이제 영국 등을 포함해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너 앞으로 지켜볼 거야. 이번에는 안 도와줬지? 라고 굉장히 삐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얘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도 이야기도 네. 나왔죠. 그래서 니네가 좀 내가 뭐 얼라이언스 하나 좀 하자 그랬는데 말도 안 들었지? 라고 하면서 꼭 집어서 상당히 좀 유치원생 같은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세 번째, 나토의 동맹 비만입니다. 뭐 나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외교적 부담을 고려해서 상당히 뭐 직접적 강한 비판은 자제했지만 톤은 일부 완화되고 있는데 뭐 탈퇴할 수도 있다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나토 탈퇴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 가능성인데 결국은 협상을 계속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지만 오늘은 다소 조금은 군사 행동 중심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저희가 좀 어렵게 됐던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아까 초두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A-10이라는 그 지상작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탱크를 부수는 비행기예요. 그게 지상작전을 위한 전용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가 어쨌든 거기 도착했다고 지금 알려지면서 3일 동안 쉬는 이번 주말 사이에 트럼프가 이렇게 대국민 발표를 하고 지상 작전을 혹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오늘 같이 한번 배가가 됐습니다. 군사적 압박도 몇 주간 더 강한 타격을 하겠다. 오히려 강한 타격을 하겠다 했고 석기 시대로 지금 돌려놓겠다 이런 식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강경 노선이 오늘 또 강화됐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드렸던 전쟁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프레임 전환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본인들이 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니네가 해라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 자 다음 사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란의 선택지나 뭐 이런 가지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미래에셋증권 자료를 좀 보시면 이해가 좀 가실 것 같은데, 결국은 강력한 대항으로 이란의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 D, 이란이 협상 거부하고, 그죠? 공습이 부재한 상태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가 좀 더 이란 쪽에 통제권이 더 가는 부분도,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D에서 이제 C 쪽으로 미국의 협상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압박이 아니냐라고 미래증권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협상 강도를 높였고 어떤 실질적인 군사 타격까지 굉장히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시나리오 D, 이란이 지금 협상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지금은 이야기는 오고 가고 있지만 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D 쪽에서 C 쪽으로 좀 몰아내기 위한, 이쪽으로 끌고 오기 위한 좀 강격책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협상에 임하면서 합의를 좀 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라고 평가는 받고는 있는데, 그러나 모르죠. 갑자기 또 주말 사이에 정말로 지상군까지 투입된다고 한다면 좀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한 번은 갈 수 있는 변수도 아직 남아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아, 참 4월에 초반 또 이틀 연속으로 해서 사이드카로 시장을 맞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지금 부장님께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부터 약간 시장은 물론 반등을 해주고 분위기 좋은 면이 좀 있었지만 심상치 않았던 부분은,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뭐 휴전을 요청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는데 또 이란 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을 또 했고, 석기시대 발언은 그 전부터도, 어제 밤부터도 했었더라고요. 호르무즈 해협 완전히 개방될 경우에는 휴전 뭐 검토할 텐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란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후려칠 것이다, 소위 석기시대로 되돌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그때부터도 심상치는 않았지만 일말의 희망을 붙들고 있었던 게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좀 무너진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뭐 주말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지상전 투입 가능성, 이런 것도 지금 시장에는 걱정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장님, 시장 포인트 또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어느 정도의 조정, 그러니까 어제 장 후반부 같은 경우는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뭐 개인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차트의 모양상으로는 오늘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만 본다면 40% 정도의 확률로 올라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맞았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그리고 장 초반 같은 경우도 가만 보시면 흥하해운이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좀 악재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우려를 했는데, 막상 이제 담화가 시작되고 나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근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집중을 하고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 유가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부담이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제가 글로벌 증시를 잠깐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나스닥이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눌림이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직전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눌림 같은 경우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밀렸을 때 매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손절 라인대를 잡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미증시를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손절 라인대를 잡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매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독일의 닥스 지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중국의 상해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대에서 이렇게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리가켄바이오가 갑자기 좀 악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쭉 밀렸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요 직전에 나왔었던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자리에선 하방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많이 올라왔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선을 밀렸는데, 저도 좀 속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까지 많이 밀릴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볍게 올라온 것처럼 수급적인 공백이 있기 때문에 낙폭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오늘은 엊그제보다는 그래도 하방 경직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은 좀 더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을 우리가 좀 들어보고 고민을 해보면 결국에는 끝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2주, 3주 안에는 끝내겠다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제와 오늘 크게 달라진 것은 종전에 대한 그 시점 자체의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좀 안 밀렸으면 제가 좀 더 힘있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이제 최근 일주일 정도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했냐면 전쟁 이전과 전쟁 이후는 분명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뭐 3조 호황이라고 해가지고 종합주가 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지금 그 3조 호황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한 방 더 맞기는 했지만 굉장히 색다른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감히 예상치 못할 만큼의 엄청난 악재가 나와준다. 뭐 미국이 뭐 이란을 공격함에 있어서 정말 큰 사상자가 발생을 한다거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전 일단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중립 정도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마감 지수 잠깐 체크해 보고 또 자세한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4월 2일 목요일 결국에는 4.47%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5,234선 기록합니다. 어제 8% 반등을 했었잖아요. 그것에 딱 한 반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4.47% 하락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더 큽니다. 어제 6%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사실 거의 그 분을 거의 다 토해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5.36% 하락하면서 1,056선을 기록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외국인 기관은 양 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특히 기관 쪽에서 오늘 코스피 거센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1조 5천억, 1조 6천억. 금융투자 쪽에서 굉장히 또 거센 매도가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달러원 환율이 1,520원을 넘어서는 흐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약 6% 가까이 7%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방산주가 오늘 좀 빛나는 하루였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3% 상승으로 좀 눈에 띄는 모습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성 SDI도 2.5% 상승으로 눈에 띄는 모습. 대부분의 종목들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역시 방산 6.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오늘 사실 좀 더 컸는데 여기 지금 삼천당 제약 18% 하락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ABL 바이오도 11% 하락, 바이오 쪽에서의 큰 낙폭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리가켄 바이오도 11% 이상 하락을 한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각각의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네요.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볼까요? 부장님, 시장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코스피가 8% 올랐는데 오늘 4%대 하락, 코스닥은 거의 반등분을 토해냈고 이런 어떤 온도차랄까요? 오늘은 뭐 사실 연하 없이 다 빠지긴 했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네, 조금 정정할 부분이 살짝 그래요?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리가켄 바이오는 악재는 아닙니다. 지금 공시사항을 보시면 그 어떤 걸 라이센스 아웃하고 돈을 받은 게 아니고요. 뭐 돈도 안 받았지만 뭔가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걸 돈 준 것도 없고 그냥 계약을 취소한 거기 때문에 악재 상황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내용을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근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만 말씀드리면 ADC 공동연구 계약 일부 해지 공시잖아요. 그걸 원래 사오는 계약이에요. 리가캠에서 사오는 계약인데 그걸 해지를 했고 돈 준 것도 없다는 거기 때문에 악재는 아닙니다. 리가캠이 다른 데다 팔고 돈 받은 것도 없고 계약 해지했다 하면 그건 악재일 수 있는데 그렇군요. 이 자리는 자기네들이 사오는 건데 뭔가 좀 안 맞아서 사오는 거 그냥 취소하고 미리 돈 준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냥 아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한 건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아마 삼천당 제약이 뭐 조사 관련된 뭔가 기사가 좀 시사되는 조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시사되는 발언들이 이제 기사가 오후에 나오면서 삼성당 제약이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거의 뭐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날 정도까지 빠지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이 좀 좋지 못했다는 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근데 거의 장 막판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빵 공시가 떴는데 보니까 무슨 계약 해지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걸 악재로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오해다. 내용만 보면 악재 내용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오늘은 뭐 코스닥 쪽이 더 많이 빠진 것은 역시 이제 시가총액 1위까지 올랐던 삼성당 제약이 빠지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제약바이오가 이제 급락세가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도 2차 전지가 조금 버텨주는 듯한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장이 많이 빠지면서 어떤 종목은 플러스가 나기도 하고 했지만 조금 아쉽게 지켜주지 못하고 좀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래소도 꽤 많이 빠지기도 했고 했지만 사실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오늘 절반 정도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제 오른 것에 대한 뭐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있었지만 뭐 지금 반도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고요. 터보 콘트 관련된 이슈도 우려가 조금은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좀 이따 제가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스팟 프라이스가 고점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피크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반도체 맞아요. 꺾자, 뭐 팔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 좀 시기상조이다. 그건 제가 자료로 시간이 되면 말씀 좀 드릴 텐데 그런 논리는 좀 맞지 않다. 제가 말씀 다시 드릴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급이라든지 센티가 좋지 못해서 하방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우려가 좀 있으시겠지만 시장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부분 자리들 그다음에 기술적인 지표들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따가 말씀 다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그냥 바로 보면서 얘기할까요? 그럴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자료 보여드릴 텐데요. 자, 과거에 우리가 저걸 좀 보죠. 자, 이게 슬라이드 하나 와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7번의 지정학적 어떤 우려가 있었을 때 이 에버리지, 그러니까 짙은 검은색 실선이 이제 주가 흐름들인데 뭐 물론 뭐 왔다 갔다 했겠죠. 그죠? 근데 7번의 평균을 낸 건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란 사태와 관련된 부분들이 S&P 500도 이 정도 수준에 와 있어서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바닥을 놓고 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면 참 좋겠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 봐야 돼요? 조금은 쉽게. 네, 이게 그래프를. S&P 네. 500에 대해서 7번의 지정학적 충돌 아. 있었을 때의 S&P 500의 흐름들을 어. 이 검은색 실선으로 다 나타낸 거죠. 금색이요. 예, 근데 네. 지금 이번에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네. 게 이란 전쟁과 관련된 아. 부분에서 현재 이 정도 와 있는 수준이죠. 아주 이상적인 부분들은 여기서 돌리는 게 아주 이상적이겠죠. 그렇죠. 시기적으로 그죠.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보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물론 똑같이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7번의 평균치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은 의미 있는 자리까지 좀 왔다라는 것도 일단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한번 볼까요? 네.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이게 전쟁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을 거예요. 이거는 19개월, 45개월, 37개월 쭉 이제 긴 전쟁들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이번 이란 전쟁도 조금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얼마나 길을 잃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긴 호흡 쪽에서 평균적으로 이루어진 달이 뭐 98달 그죠? 이 정도 달이 되는 것이고 평균치가 45달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별로 봤을 때 이 정도인데 대부분 보면 바닥이 그죠? 주식에 대한 바닥이 언제 이루어졌냐? 대부분 10%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전쟁 전체 기간 쪽에 앞단의 10%대. 그러니까 뭐 100일 전쟁이라면 앞단에 10일 정도 갔을 때가 시장에서 항상 주가는 바닥을 주고 그 다음에 주가들은 올라가기 시작했고 전쟁이 계속적으로 더 길어지더라도 초반 10% 정도 수준에서 바닥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해외 쪽에서 분석 자료를 좀 보면 전쟁 관련해서는 실물 지표들이 더욱더 악화되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주가는 먼저 바닥을 주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금 분석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때도 코로나 관련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초기에 빠졌다가 어느 순간 바닥을 보고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시그널만 준다면, 그러니까 나쁘긴 나쁜데 여기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시그널만 준다면 바닥을 주고, 근데 실물 지표는 더욱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더 나빠지지 않는다만 준다면 주가는 바닥을 줬다는 거고, 무역전쟁 관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올리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것보다 더 심하게 그것만 아니라면 바닥을 주고 관세 이슈에서도 바닥을 주고 주가들이 먼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지표는 계속 안 좋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다소 좀 지금 상황도 뭐 트럼프가 오늘 이야기했던 거 사실 내용만 놓고 보면 기존에 했던 이야기 재탕이잖아요. 특별한 게 없었다 정도에 때문에 오늘은 실망을 했지만 더 악화되면서 뭘 하겠다. 물론 뭐 석기 시대 이야기 그다음에 뭐 2, 3주 동안 뭐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가 뭐 때리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뭐 말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지상군 투입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 싫은 변수가 만약에 생기지만 않는다면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는 뭔가 시그널만 나온다면 바닥을 주고 그 뒤에 뭐 미사일 발사했다 어디를 뭐 타격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주가들은 오히려 회복할 가능성은 좀 있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 상황에 대한 주식시장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흐름하고 요거를 좀 같이 볼 수가 있나 싶은 게 네. 지금 호르무즈잖아요. 호르무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사실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거의 수입을 안 해.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알아서 너희가 해봐라고 얼마 전부터 좀 이렇게 미루기 시작했는데 네. 근데 또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배럴당 1달러 통행료 징수를 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런 보도도 네. 나왔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위안화 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강구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와서 사실 우리한테는 이 전반적인 전쟁 상황도 중요하지만 호르무즈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즉각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가 네. 한국이 미국산 원유 산다. 그 이야기 바로 아.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뭐 트럼프가 원했던 것일 거고. 일각에서는 네. 미국이 네. 우리 원유 사. 뭐 그렇죠. 뭐 이런 그렇게 이야기를 압박일 했잖아요. 수도 예. 있다. 니네가 알아서 구하든 아니면 우리 거 사라고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막 한국도 그런 거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긴급 원유 수급도 지난번에 우리가 비서실장이 갔다 오면서 이제 확보했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홍해를 통해서도 꽤 많이 갑니다.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막힌 원유가 2천만 배럴 하루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사우디가 송유관을 통해서 양봉항으로 가는 게 250만 배럴 정도 됐었는데 이걸 맥스로 700만 배럴까지 늘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양봉항으로 나오죠. 홍해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 1,100만 배럴 정도가 역시 약하긴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그 정도가 되는데, 그런 이제 그게 좀 막힌다 하더라도 어쨌든 좀 일부 좀 수요를 가질 수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미국산을 좀 사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뭐 러시아산 뭐 그런 것들 지금 해상 위에 떠 있는 배 위에 있는 그런 것들도 제재를 풀면서 좀 풀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장기화될 때는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좀 원유 수급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당장 원유 가격이 바로 뭐 이게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떨어지긴 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정제나 부분들이 이 부분 재가동되기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여서 저희가 뭐 도이치나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이란 사태가 조금 마무리 국면을 간다 하더라도 당분간 한 70달러 중반, 80달러 이 정도는 당분간은 조금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야기 나올 정도로 약간의 고유가는 조금 지속될 수 있다. 인플레 자극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미국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뭐 원유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뭐 트럼프가 역시 원하고 있고 카타르 LNG가 정지되다 보니까 우리 LNG 사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어디가 좋은가? 미국이 좋은데 미국이 전체가 좋을까요? 아니죠. 일부 지금은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좋은 거죠. 미국 전체가 좋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 시장에 연동된 가격들이 미국도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휘발유나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 자극된다는 거 본인도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극단적으로 본인들이 가기에는 일부 기업만 좋게 만드는 거지 본인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진 건 아니라는 것도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되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에너지 관련돼서는 이 대통령도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나도 에너지 수급 상당 기간이 걸린다. 이런 언급을 또 했고요. 뭐 이런 에너지 관련돼서 우리가 이번 전쟁 기간에 계속해서 좀 주목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장 포인트 또 알아보죠. 네. 차장님. 네. 일단 제가 아까 리가켄바이오 악재라고 아. 말씀드렸는데 부장님께서 잘 정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분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유가 상승이라든지 LNG 물량들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타격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분석글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제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걸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단기적으로 원유가 60%, LNG가 75% 정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제조업 생산비가 이제 5.4% 정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부담이 분명히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대한민국 증시를 매수할 만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면 이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조업에 대한 리스크, 우리나라 뭐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율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수혜받을 수 있거든요. 수출주들 같은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어떻게 보면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추가적으로 지금 뭐 트럼프는 계속해서 본인네들 유가를 팔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에 대한 부담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드리고, 방금 전에 이제 방송하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는 아니고요. 3시 36분부터 좀 빠져주는 모습이고,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 증시가 어떻게 움직여주는지가 전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가 살짝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신용 잔고를 제가 오랜만에 한번 봤거든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파란색, 제가 검정색으로 한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두꺼운 빨간색이 이제 우리나라 신용 잔고고요. 제가 검정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종합 주가 지수거든요. 제가 이게 조금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종합 주가 지수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과정에서 신용 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 자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밀렸을 때는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용이라든지 미수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종합적으로는 중립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투매가 나온다면 생각보다는 낙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뭐 우리나라 시장 마감됐으니까 미국에서 뭐 원유도 좀 안정이 되고, 미국의 국채금리도 다시 한번 안정이 되고, 내일 아침에 뭐 미증시가 잘 마감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무시하고서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좀 불안정하면 그때는 경계할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에서 시장을 어느 정도 그 범위로 좀 봐야 되는가. 물론 이런 얘기가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뭐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5,050에서 겨우 이제 5천선을 시장이 깨고 싶진 않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하면서, 어제 8%대 시장이 이제 상승을 했고, 오늘 4% 다시 밀리면서 5,234선인데, 이렇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정학적 리스크대로 계속 가는 거고, 믿을 건 우리한테 실적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부장님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하이닉스 실적 같은 경우는 오늘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을 37조로 제시합니다. 그 전에 비해서 무려 한 10조 정도를 또 높이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 160만 원 제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4월에 또 실적 시즌인데 시황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수단을 혹시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질문 하실 줄 알고 또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또 마음을 왜냐하면 하실까요? 저는 뭐 이렇게 뭐 전문가라기보다는 투자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다 궁금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미리 생각해서 네. 가져왔습니다. 네.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에서 좋은 자료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자, 3월 31일 기준입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12개월 예상 PER이 7.6배입니다. 7.6배. 이게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당시가 7.9배예요. 그것보다 더 떨어졌죠. 더 떨어졌고요. 밸류에이션적으로서는 일단 최저점 형성을 하고 있고, 우리가 역사적인 락바텀의 PER 8배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8배 미만으로 떨어진 게 역사적으로 3번 정도입니다. 3번. 우리나라 전체 증시상에서 3번 정도밖에 없고, 일단 3월 31일 기준으로 7.6배까지 빠져 있어서 기본적인 기술적인 밸류로 보면 그래도 바닥권 정도까지는 왔기 때문에, 여기서 판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보유를 하면서 버티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들어가실 분들은 좋은 주식을 조금 살 수 있는 정도 구간이 아닌가. 물론 뭐 락바텀이라서 전혀 깰 수 없다, 그거보다 절대 안 떨어진다, 이건 아니겠죠. 수급이 있고, 그다음에 또 빠지게 되면 신용장구나 이런 것들 관련된 반대 매매도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주가가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는데, 아무튼 절대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은 역사적인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거고, 26년 3월 31일 기준 코스피 종가가 5,052포인트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5,000포인트 내외 정도가 이격도도 91.7%, 지금 작년 4월에 상호관세 당시에도 90.4, 거의 이제 이격도가 거의 더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저점을 이격도
역사적인 저점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자리까지 빠졌기 때문에 5,000포인트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 수준 구간에서는 던지기보다는 뭐 투매가 나오더라도 동참하기보다는 조금 더 받아내거나 좀 견디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적인 매력이 5,000포인트 전후 뭐 깨진다면 뭐 4,800, 4,900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다 던지고 도망간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근거로 본다면 다음 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국 이제 KB증권 자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코스피 12월 포워드 PER이 과거처럼 2007년부터 보더라도 2011년도에 7.86 그리고 뭐 8.7 여기도 8.07 2020년 8.12 뭐 이렇게 쭉 나왔기 때문에 그 8배 수준에서는 거의 이제 바닥을 잡아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이제 일정 때문에 좀 다르지만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 8배 정도 왔으니까 이 정도면은 역사적으로 견딜만한 자리다. 이 정도는 저점에 대한 형식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가정은 EPS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아까 말씀하셨던 하이닉스 말씀도 하셨고 전자도 마찬가지로요. 네. EPS가 떨어지면 이게 의미가 없죠. 그죠? EPS가 떨어지면 PER이 여기 올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EPS가 떨어지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EPS가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정도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까지는 왔다는 점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은 견뎌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IB들이 결국은 뭐 리서치 쪽에서 국내 애널리스트를 너무 좋게 보는 거 아니냐 싶어서 또 해외 쪽 가져와 봤습니다만 MSCI나 팩트셋 쪽에 통하면 한국 관련해서 여기 보이시는데요. 역시 EPS가 한 달과 그다음에 일주일간 봤을 때 가장 견고하죠. 예. 아시아 쪽 다른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이 월등합니다. 월등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빠지니까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 또 사라고 계속적으로 뭐 꼬시는 거 아닌가. 맨날 빠지면 사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은 사라고 권고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이 자리가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떤 변수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기준점을 좀 잡아드리는 것이거든요. 뭐 다음날 빠지는데 너 어제 사라 그랬지 어제 좋다고 그랬지 다 빠졌다 그랬지 근데 다음날 빠지잖아 에이 이러고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현재 상태에서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좀 가시되 어쨌든 의미 있는 자리 정도까지는 좀 온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이 정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과거 같으면 외국인들이 검은색 실선이 과거에 외국인 순매수 누적과 함께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죠? 외국인 지분율이 그쵸. 같이 움직였어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외국인 지분율이고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 누적 순매수에서 쭉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보세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죠. 지금 와. 그죠? 삼성 하이닉스 이렇게 팔고 있는데 지분율은 어때요? 더 많이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빠르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온 것들은 적정한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내 지분에 대해서 뭐 40% 50%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이때 과거 2004년도에 40% 좀 넘었지만 40% 언저리 가니까 파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밸런싱을 잡기 위해서 파는 건데 그래도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팔아도 계속 올라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너무 많이 빨리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국면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는 것이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팔아대도 지분율이 별로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국내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3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1월 1일부터 봤을 때 한국 시장이 얼마나 올랐냐? 50% 올랐어요. 지수만. 근데 빠져가지고 지금 25%거든요. 근데 다른 해외 쪽 보면 대만이 31일 기준 11% 올랐고요. 그 다음에 호주가 6% 올랐고, 일본이 4.6% 올랐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6.7% 오히려 빠졌고요. 1월 1일부터 미국은 4.4% 빠졌고,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3.6% 빠졌어요. 근데 한국은 50% 올랐다가 고점에서 빠졌는데 지금 아직도 25% 올해 연간으로 1월 1일부터.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이란 전쟁 불안하니까 많이 오른 데서 팔아야지. 이럴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팔아도 어떻습니까? 한국의 지분율이 별로 안 떨어져요. 한국 시장 지분율이. 그러니까 거기서 매도가 나오는 것이고 환율도 물론 안 받쳐주니까 1,500원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KB증권 자료인데 역시 추정치입니다.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나와 있고 검은색이 2분기인데 2분기가 더 높게
추정치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꺾이지 않고 있다. 추정치가 견조하다는 모습이면 많이 빠지면 결국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렇게 결국은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좀 팔고는 있지만 밸류는 더욱더 매력적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1분기 업종별 이익 추정 변화와 수익률을 보면 이쪽일수록 이익 추정 변화가 올라가는 쪽이겠죠. 근데 빨간색이 최근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반도체는 빠진 거고요. 그럼 매력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통 같은 경우는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데 주가는 올랐어요. 빨간색이. 그러니까 조금 매력도가 괜찮긴 한데 그래도 그죠? 올랐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코스피 마찬가지고 증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IT 하드웨어 뭐 삼성전기 뭐 LG노텍 이런 것들 그죠? 올라 버렸어요. 이익 추정치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데 빠져 있는 섹터들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그 외에 다음 사진 하나 더 있나요? 예 보시면은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율 변화, 공급 충격에 대비해서 어떻게 되냐? 공급 충격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공급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덜 민감한 거, 별로 민감하지 않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 본다면은 빨간색이 있는 업종들, 뭐 IT 하드웨어, 조선, 에너지, 기계, 뭐 전기 장비, 뭐 가전, 은행, 유통, 화장품, 엔터미디어 이런 쪽을 좀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KB증권의 권고 자료도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절대 사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강조를 해주시지만 저 인상 깊게 들었던 단어 자체가 원칙이라는 이제 단어인데 원칙은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날은 아 그래 역시 공포에 샀어야 됐어. 그게 답이었어. 어제 마음은 진짜 딱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또 딱 되니까 이거 봐. 안 돼. 안 돼. 트럼프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 이제 마음이 이렇게 되니까 이러지 말고 조금 이런 국면에서의 원칙을 좀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기자님. 글쎄요, 뭐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공격적으로 산다 이건 좀 저희들도 원하지 않는 거고요. 고객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고 좀 전에 아까 그 자료 보여드리니까 역시 댓글창에는 저것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화내지 마시고요. 저희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건 사람 말씀이 아니다. 각자의 어떤 기준점을 좀 잡아보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저희가 좀 참고해보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글쎄요, 뭐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화가 풀리신다면 하세요. 근데 그건 좀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어쨌든 투매일 때는 우리가 뭐 바로 잡기는 좀 힘듭니다. 네. 뭐 떨어지는 칼날을 바로 잡으면 역시나 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좀 있느냐, 한국 증시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는 것이 맞고요. 살짝 좀 피해 보자 이런 것도 맞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보다 아주 저점에서 완전 저점에서 잡을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확인하고 들어가도 좀 늦지 않다 볼 수도 있겠고 만약에 굳이 또 사신다고 한다면 조금은 분할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레버리지를 쓴다거나 굉장히 리스크 있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현금 중심으로 조금 더 가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도 또 가져가시는 것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뭐 과거에 전쟁도 많았고 뭐 9.11 테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결국 좀 긴 시간으로 본다면 회복을 했어요. 경제도 네.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뭐 단기로 뭐 내가 뭐 하루 아침에 뭐 사고 팔고 하실 거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좀 길게 보시고 대응을 하신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슈가 또 있었어요. 오늘 오전 중에 아르테미스 2호 네. 그렇죠. 발사됐고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에 54년 만이다. 뭐 어제 일정으로도 체크를 드린 바가 있고 여기에는 우리가 개발한 소형 위성도 이제 들어간다. K 라드 큐브? 네, 요게 실려서 과학 실험 임무도 수행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열흘간 달 한 바퀴를 돌고 귀환한다고 하죠.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장 초반에는 조금 일부 종목들이 또 수혜로 받아가긴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방산주 강하고 일부 이런 우주 항공 쪽이 강하기는 해서 이런 거 짚어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이제 특징적인 종목 얘기도 서서히 좀 해볼까요, 차장님? 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약해졌지만 6%대 올랐고 뭐 빅텍, 현대로템 이런 시장 속에서도 잘 갔고요. 세트레가이 이런 위성 뭐 2%대 상승 이런 게 좀 눈에 띕니다. 그래도. 그러네요. 네. 오늘 뭐 빅텍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변동성이 많이 나온 것 같고 이 코치 테크놀로지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인벤디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인벤디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LIG 넥선이라든지 여러 방산 업체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방산주들이 잘 갈 때 뭐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방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고 방산과 우주 같은 경우는 엮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좀 공부를 해봤더니 이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와 방산 쪽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을 잘 안 해준다라고 해요. 특히 우주항공 쪽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우주항공 쪽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뒤처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투자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7등이든 6등이든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스페이스 X라든지 뭐 자주 국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변동성이 나오고 우주항공주들도 전반적으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우리가 뭐 이번에 달에 간다라는 내용들 때문만 움직였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방산 쪽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 지금도 역시나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오늘 변동성이 오랜만에 좀 나왔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방산과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 그리고 스페이스X가 이제 IPO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변동성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쪽이 아니라 우주항공 쪽과 유독 우주항공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축소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큰 이벤트를 앞두고서 주가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많이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좀 줄여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보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환율을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좀 밀려 내려오네요. 1517원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종합주가지수 잠깐 차트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나왔었던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반 경직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부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종목을 하나 보는 게 아니죠. 종목을 하나 보면 이 종목이 과거에는 PER 8배 수준에서 뭐 반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종목 기준으로는 그게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훼손되더라도 다시 복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하반 경직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제가 염려되는 것은 아까 전에도 뭐 신용잔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많이 하시고 ETF 쪽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게 변동성이 나올 때 되게 무섭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도록 뭐 현금 비중이 있어도 좋은데 현금 비중 지금 있는 분들 많지 않으니까 좀 좀 듣기 불편하신 이야기지만 현금 비중이 좀 있거나 신용을 쓰는 게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내가 만약에 1000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신용을 써서 뭐 1500, 2000 정도의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같은 낙폭이 나왔을 때 그걸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에 대해서 뭐 제일 신뢰한다. 뭐 다른 청년 재규 차장님에 대한 어떤 시청자분들의 그런 좋은 댓글도 많아요, 부장님. 아, 욕을 엄청 네. 하시더라고요. 아유, 근데 뭐 욕하는 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각자 판단하실 영역인데 저희야 객관적인 지표를 보여드리는 네. 입장이잖아요. 뭐 비쌀 때는 비싸다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각자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다 생각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 본인의 기준 잡으시고 하시고요. 이제 잠깐 이제 우리가 뭐 반도체 이야기도 좀 이따가 하겠지만 네. 뭐 이런 것도 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엄청나게 최근에 빠졌잖아요. 왜 그럴까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로 잠깐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면 좋습니다. 그 미국 시장에 3월 말쯤에 상장된 ETF가 하나 있는데 그게 VCX라는 ETF가 하나 있어요. 그게 비상장 그러니까 스페이스X나 엔트로픽이나 뭐 등등 포함한 이런 지금 하반기 뭐 IPO 대여를 이제 비상장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ETF가 있는데 그게 3월 말쯤에 상장이 된 ETF라고 해요. 그래요. 근데 $30에 상장을 했거든요. 3월 말이면 정말 며칠 예, 안 뭐 한 1, 2주 됐네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30에 상장했는데 그게 네. 고점이 단기에 $400까지 갔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 기준 많이 빠져서 급락해서 $160거든요. 그럼 5배입니다. 5배.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하반기 대여에 대한 수급이 지금은 좀 몰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많이 오른 반도체주를 좀 이제 약간 일부 피크아웃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터보컨트라든지 그다음에 스팟 프라이스가 좀 빠지는 부분 등등 포함해서 자 그런 빌미로 일단 팔고 그 마이크론이 너무 숫자가 너무 좋으니까 GPM이 81%니까 야 사이클 관련된 타는 주식이 81%면 피크지. 그런 과정에 하반기를 노리는 자금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VCX나 이런 쪽에서 이제 자금이 모이고 있다는 점이 결국은 반도체를 좀 단기적으로 많이 판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이제 시장에서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수급적인 변화도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배경의 뭐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네. 간밤에 야간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급등했잖아요. 네, 메모리 쪽, 낸드 쪽 이런 쪽이 좀 좋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이슈만 없었으면 우리도 오늘 좀 추가로 더 잘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또 반도체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되게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안 짰는데? 짠 거 아니에요? 안 짰어요. 절대 안 짰어요. 네, 안 짰어요. 예. 예, 사진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뭐 어차피 가져왔으니까 설명 다 하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3월달 지표 보시면 뭘 봐야 되냐? 뭐 절대 지수 물론 중요한데요. 저는 단가를 봅니다. 단가. 네. 범용 드림의 수출 단가가 안 빠지고 있고요. 빨간색이 단가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가 안 빠져야 돼요. 단가. 그래서 수출 단가 계속 좋고 이게 MCP 같은 경우는 살짝 슬라이스하지만 뭐 과거에도 살짝 눌렸다가 또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낸드 같은 경우도 수출 단가가 안 빠지죠. 끝이 안 꺾이고 있잖아요. 그죠? 3월 달에도 안 꺾입니다. 3월 달에 지금 전쟁 치고 있는데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지금 유튜브들 다른 방송들 보시면 반도체 꺾어라 하는 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스팟 프라이스가 빠진다는 거예요. 네. 이게 나오니까 반도체 다 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빠지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검은색 실스는 계약가고요. 파란색은 스팟 프라이스예요. 근데 지금 비슷하게 오다가 갑자기 작년 연말부터 해서 스팟 프라이스가 급등해 버렸고 계약 단가는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이게 많게는 차이가 4배 정도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팟 프라이스가 4배 더 비싸고 계약 단가가 따라하는 것 같지만 다 따라가지도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스팟 프라이스만 놓고 이걸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다 때리고 나가라 반도체 꺾였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일정 부분에서는 지금은 그걸 방어하는 한국 시장에 지금 리포트를 쓰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팟 프라이스와 계약 단가의 갭이 이렇게 넓은데 이게 좀 밀린다 하더라도 계약 단가는 아직은 안 밀리고 있지 않냐. 지금 여기에 스팟 프라이스가 밀리고 있지만 계약 단가가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갭을 메꾸려면 더 가야 된다. 중요한 것은 스팟 프라이스가 아니라 계약 단가가 안 빠지고 있는 거다. 2분기는 더 올라갈 거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미치는 어떤 실적단의 부분들은 스팟 프라이스가 아니고 계약 단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갭이 벌어져 있는데 이게 스팟 프라이스가 잠깐 빠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약 단가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닝이 EPS가 꺾인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직은 그건 좀 멀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맞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갭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던 상태에서는 조금은 이게 가벼워지면 이게 더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게 더 올라가거나 어쨌든 뭔가는 수렴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고 계약 단가가 아직 안 빠지고 있다는 점은 아직도 긍정적인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 사진 보여드리면은 역시 하이퍼스케일러 캐펙스가 올해도 대규모 지출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내일 갑자기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다는 점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트렌드 포스트 자료도 보시면은 1분기가 토탈 디램이나 그다음에 낸드 프레시 같은 경우에 가격 상승을 뭐 90%대 이렇게 보고 있는데 2분기도 역시 추가로 더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트렌드 포스트 이야기하고 있어서 계약 단가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여전히 기본적인 어떤 스팟 프라이스가 좀 꺾이는 그 논리만 하나 가지고 반도체를 꺾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만하다는 거고 나머지 하나만 더 보드릴게요. 네, 좋아요. 자, TSMC 내부자가 주식을 샀어요.
네, 그죠? 예, TSMC 부사장 등을 포함해서 3명이 3월 달 말에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아마 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오랜만에입니다. 거의 10년 넘게 만에 지금 새롭게 매수가 내부자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TSMC마저도 내부자가 이제 3월 말쯤에서 이제 좀 자금이 들어오면서 내부자 샀다는 건데. 그렇게 오랜만에 산 거예요? 네네, 10년 넘게 만에 처음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뭐 시그널이 그들도 보기에는 물론 뭐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가격적인 매력이 좀 본인들도 느껴진 거 아닌가. 내부자들도 그런 부분이니까 업황 자체가 완전히 꺾였다 보는 여러 가지 이슈도 좀 있겠지만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안 좋았고요. 기분도 안 좋죠. 네. 그렇지만 할 일은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또 우리의 길을 묵묵하게 갑니다.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광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렴하게 필요한 물건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고 있는 요 오늘 빨간색 요 티셔츠 잘 어울린다. 이렇게 고맙게 감사하게 칭찬해 주신 분들 계셨는데 요거 푸마 상하이 셋업입니다. 한 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의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까지 있어요. 요 상하이 셋업인데 최초로 39,800원, 3만 원대 가지고 왔는데요. 60%나 할인된 가격입니다. 남성은 2종 블랙과 네이비로 되어 있고요. 여성은 레드가 들어가 있어요. 크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레드, 크림으로 있는데 제가 입은 게 미디움인데 그렇게 뭐 커 보이거나 그렇지 않고 네, 제가 입기에도 편안하고 넉넉한데 뭐 많이 타이트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뭐 스몰 입으시는 분들은 미디움으로 입으셔도 좀 넉넉하게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런 셋업 같은 경우는 정말 편안하게 입자고 입는 거니까 자 셋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뭐 요 상의에 어떤 하의를 매치해야 되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멋스럽게 입어주면 되니까 네 기능성이고요. 스쿠바 소재 남녀 후드 셋업인데 이게 약간 부드러우면서 살짝 몰캉몰캉한 느낌 원단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부드러운데 살짝 몰캉몰캉해요. 그래서 입을 때 뻣뻣하지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쑥쑥 이렇게 네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습니다. 셋업인데 3만 원대다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푸마 기능성 스쿠바 소재 남녀 후드가 있어서 요것도 네, 후드 필요하신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겠습니다. 최현석 스테이크가 와 있습니다. 요 향기도 시장 안 좋아도 어쨌든 배는 고프네요. 네, 향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현석 스테이크 3+2 구성이고요. 최초에 역시 3만 원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가지고 오려고 오늘은 풀로 3만 원대 구성으로 저희 스태프분들이 구성을 해주셨는데 최현석 스테이크 3+2 5개를 5팩을 드리는 거니까 총 5인분입니다. 39,800원이고요. 팩당 7,960원인데 저 설명드릴 동안에 네 조금씩 드셔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셰프의 프라임 척 아이롤 스테이크고요. 소비 기한이 넉넉해요. 2026년 9월까지니까 지금 사두셔서 5인분이니까 네, 좀 고기가 필요하다,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럴 때 쏙쏙 하나씩 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33% 할인된 가격인데 부장님이 딱 드시자마자 저 눈빛이 느껴졌거든요.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이거 맛있는데? 뭔가 이런 눈빛이요. 네, 맞아요? 아니요, 그런 눈빛으로 아니에요? 보낸 거 아니고요. 오. 예, 입고 계신 옷이 요거? 예,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제가 혹시 푸마가 아니고 포마인가라고 이게 보려고요. 한번 봤어요. 보통 이제 푸마 정품이 그렇게 싼가? 그래서 혹시 포마 아닌가? 이렇게 보려고 한번 봤어요. 이런 농담 시장 좋은 날 하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오늘 얼마나 더 해도 두 배로 웃겼을까. 오늘 해도 괜찮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많이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고요. 네. 포마 아니고 푸마 맞네요. 푸마 골프. 너무 저렴해서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역시 이제 옷의 완성은 사람의 얼굴이죠. 예, 그래서 너무 예쁜 거는 그 영향이 있다라고 저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 듣고 정확한 계십니다. 예리한 분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게 뭐 저도 고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 오면 고기 주니까 되게 좋아요. 출연도 하고 뭐 출연료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오가 비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먹자마자 부드러워요. 사실 어떤 거는 조금 이제 방송 중에 씹을 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집은 게 워낙에 부드럽게 잘 구워진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부드러운데요? 깜짝 놀랐네요. 어떠세요, 부장님? 네, 한 번 더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어떠세요? 네, 저는 잘 먹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먹었고요. 거의 다 먹었는데 부드러워요. 부드러워가지고 이제 좀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잘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맛있습니다. 정말로 맛있으니까 한번 뭐 주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맛있습니다. 진짜 부드럽고. 최현석 셰프님이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소금 이렇게 뿌리시는 셰프님이잖아요. 역시 맛있네요. 간이 잘 돼 있다. 아니, 우리 이런 생각도 3프로에서 들고. 저 네. 최현석 셰프님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먹어보는데 그때마다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맛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맛있다면 끝이죠, 뭐. 진짜 맛있네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제가 앵커님 예쁘다 그러니까 오늘 등짝 맞을 거라고 집에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고요. 이게 뭐 저는 고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가족들도 다 고기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뭐 고기 표현이 뭐 오늘은 최현석 셰프님 고기 가져오고 내일은 또 다른 고기 가져오면 똑같이 맛있다. 그게 또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평소에 멘트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멘트 안 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먹었어요. 진짜 보시면은. 그게 뭐 증거죠. 맛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맛있어요. 멘트를 좀 유보하고 계속 먹고 있는데 맛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기름이 이제 너무 기름지면 여기 막 밑에 여기 막 기름 막 뚝뚝 흐르거든요. 오래 놔두면 기름이 막 여기 막 강물처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적정한 어떤 육즙의 기름기도 조금 덜 네. 나오면서 육즙도 풍부하고요. 네. 굉장히 고소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고소하고 이렇게 좀 약간 이제 소금이 있잖아요. 좀 왕성, 좀 큰 거, 조금 뭐 페르시안 소금에 좀 좋은 것들, 거기에 살짝 찍어 먹으면 겨자 살짝 올려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입에 싸서 그죠? 약간 그런 것들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금과 겨자 이런 것들 살짝 올려 드시는 거 좀 권고드리고 굉장히 고소합니다. 그래서 맛있으니까 뭐 사 드시고 뭐 네. 그래서 저녁에 식구들 한번 모여서 같이 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언제나 뭐든지 최선을 다해주신 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자, 시장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요, 다 너무 무섭게 올라갔고 거의 뭐 다 올랐으니까 상승 특징으로 말할 게 뭐 별로 없을 정도였어요. 그냥 다 올랐다 이 정도였거든요. 오늘은 반대로 많이 내렸다 보니까 뭐가 특별히 내렸는지 이런 분석을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좀 특징적인 부분을 보자면 오늘 초반에 로봇주가 그래도 괜찮았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시장 흐름에 동조하면서 좀 거의 다 흘러내리긴 했는데 이런 부분 좀 볼 게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 막 안 좋았을 때 3월 네. 말에 미국에서 그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안보법이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을 견제하는. 그렇죠. 중국을 네. 견제하겠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당시엔 이제 뉴스만 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 초반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들까지 같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왔을 때 지금 대장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로보티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즈 쪽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로보티즈가 많이 밀리지 않는다면 변동성이 상방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현대 무백스는 올랐네요. 네, 현대무백스도 오늘 주가 흐름이 좋았고 네. 일단 현대차가 좀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좀 힘이 빠진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큰 업종에서 본다면 지금 건설주와 증권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전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아닌 우려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주들이 뭐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낙폭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밀렸을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밀린 만큼 한두 번 정도 더 밀리면 한 번 정도 더 밀리면 거기선 이제 우리가 PER이나 PBR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매력적인 자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건설 인프라라든지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유가에 대한 이야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건설 쪽도 좀 보시면 좋은데 제가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여졌던 것은 우리가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낙폭이 크게 나왔죠. 이건 이제 우리가 우주 쪽과 연동이 되면서 모멘텀들을 많이 받아갔었던 기업인데 지금 NH투자증권이나 다른 증권주들도 좀 낙폭이 나온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증권주들은 좀 주가가 밀릴 때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숫자 잘 보이진 않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어제보다 거래 대금이 20% 정도 늘어났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제보다 30%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이어지면
어떻게 보면 증권주들 같은 경우,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권주들은 지금 밀려 내려간다면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밀렸었던 업종 섹터를 본다면 저는 건설 쪽과 증권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저는 매력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아까 전에 뭐 신용잔고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밀려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 지금 시장은 밸류 기준으로도 그리고 뭐 건설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그동안 매수하기 좀 어려웠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어떨까? 전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사실 LNF가 9%대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에서도 보자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선전해주는 흐름이 좀 눈에 띄어서 이런 부분도 좀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은 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그 질문이 나오실 줄 알고. 진짜 안 짰는데 네. 세상에 첫 모든 번째- 게 다 준비되어 있으시군요. 네, 첫 번째 좀 전에 이제 우리 이재규 차님께서 말씀 네. 주신 로봇, 예, 로봇 그거 질문하실 줄 알고. 자, 다음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자, 일론 머스크 관련 사진인데요. 테슬라가 모델 S하고 모델 X 그 단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가 뭐 상징적인 프리미엄 차종의 생산을 중단하는 파격적인 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하려고 그러냐? 결국 로봇 사업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파격적인 어떤 사업 중단을 발표를 하고 다음 넥스는 뭐냐? 그게 결국 로봇 사업의 전문 기업으로서의 어떤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델 S하고 모델 X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아주 잘 팔리는 건데 그걸 접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제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시설부를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양산에 집중 투입하는 전략을 냈다. 이게 이제 로봇의 저는 근본적인 어떤 상승폭이었던 이야기가 되는데 물론 아까 이재규 차님 잘 지적해 준 것처럼 미국이나 이쪽에서 중국과 러시아 쪽에 관련된 로봇에 대한 부분들 약간의 제재 법안 발의 이것도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뭐 지금 시장에 이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그 법안이 사실 네. 오늘 나온 거나 어제 나온 게 아니라 며칠 된 거여서 그게 그렇게까지 이제 반영이 안 됐었는데 네.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이런 게 로봇으로도 순환 관점, 뭐 한꺼번에 좀 반영되는 관점으로 볼만 할까요? 네, 그렇죠. 뭐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이 사업을 접고 로봇에 집중한다는 것만 해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 이후로 결국은 뭐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모멘텀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보선 다이내믹스나 이쪽도 이제 IPO나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하반기 넘어가면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 특히 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한 발짝 로봇 쪽으로 이제 한 발짝 확실하게 내딛었다는 것도 네. 시장이 상당히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네. 아마 이게 조금 더 시장에서 아마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끌은 어떤 이벤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역시 지금 최근에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전기차 역시 물어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는데 네. 역시 이제 2월 달에 그 테슬라의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고 지금 전쟁 존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 회색 부분이 전쟁 전에 지금은 관련된 이 전기차 관련된 검색 증가율이거든요. 근데 지금 파란 색깔이 뭐냐면 지금 각 국가별로 전쟁이 일어난 뒤에 이란 전쟁이 일어난 뒤에 검색량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급증하고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서 그런지 어쨌든 전기차로. 예, 전기차 쪽으로 지금은 검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전후 비교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이것도 전기차 관심도 지수 변화인데 글로벌 평균 및 주요 5대 지역이 쭉 나옵니다. 이 보시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보시면 글로벌 에버리지인데 회색이 전쟁 전 파란색이 전쟁 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나온다는 점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 아마 충분히 전기차 쪽으로 수요가 간다는 것이고 일부 종목들은 또 실적에 대한 약간 턴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LG 엔솔도 마찬가지고요. LNF도 턴이 된다 이런 부분들 특히 2월 달에 테슬라가 굉장히 좋았다면 테슬라 연동된 게 LNF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좋아지고 그다음에 ESS의 성장이 또 아주 좋아진다는 그렇죠. 점에서 상대적으로 매력 구간은 LG 엔솔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런 것도 ESS 모멘텀까지 그리고 전쟁 터지면서 유가가 너무 급등하니까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쪽도 지금
지금 보조금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역시 보조금을 주면 산다는 게 보이잖아요. 어쨌든 2월 달에 지금은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팔았고 국내에서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국내 전기차가 3만 대 이상 팔리면서 월별 역대 최고 매출을 했습니다. 팔린 대수가.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면 사내 수요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2차 전지주가 최근에 좀 들썩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LNF는 오늘 뭐 두 자리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고 시장 대비해서 강했었고 부장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있고요. 뭐 18만 3천 원 제시한 증권사도 보이네요. 이런 부분들 리튬 가격이 오른 것도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뭐 최근에 분석도, 꽤 올라왔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ESS에 대한 기대감, 뭐 전기차도 관심을 받고 이런 부분이 좀 겹쳐지는 부분들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시장 이제 여의도 인사이트 이어가고 오늘 또 김정열 본부장님 테크 세션도 그 뒤에 있어서 좀 이제 속도감 내서 두 분은 보내드려야 되는데 시장 어떻게 오늘 마음가짐 마무리 좀 해볼까요? 한 말씀씩 정의를 좀 해보실까요? 네, 사장님 저는 먼저. 네. 뭐 항상 경계를 해요. 저는 좀 겁이 많아가지고 경계는 하는데 사실 상황에 따라서 항상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고객님께는 그래도 오늘 좀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량한 기업인데 이 정도 낙폭이라고 한다면 매력적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반대로 무리해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줄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여기서는 하반 경직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고 나서 지금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짝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다시 4.3%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추이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올라가면 부담이 되지만 거기서 이제 피크를 찍고 다시 시장 자체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여기서 바로 안전하게 움직여 준다면 그때 뭐 시장 자체도 바로 올라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전과 지금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시장 흐름이 많이 변한 것 같고 저도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2차 전지 쪽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견이 여전히 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에서 확장되는 개념으로서 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살짝 더 눌림이 나오더라도 상대적인 강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엄청나게 강했잖아요. 근데 이제 종목별 장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별로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그래도 해볼 만한 시장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부장님 오늘도 여러 가지 정보와 또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또 말씀을 남겨주시고 네 오늘 마무리해볼까요? 네, 참고로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 네. 검색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만드셨는데 제가 어떤 분이 만드셨다 언급을 사실 드리는 게 맞는데 제가 오늘 체크를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방송 때부터는 일단 자료가 나왔을 때 제가 만든 자료 아닌 것들은 앞쪽에 뭐 미래에셋증권에 다른 것들은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마지막 자료는 그걸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꼭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뭐 덤빌 시장은 아니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뭐 트럼프가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두 가지 날짜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 4주에서 6주, 최대 6주 전투다고 이야기했으니까 6주를 정확하게 따져보면 4월 11일이 6주째입니다. 그래서 4월 11일 전후, 그러니까 어쨌든 6주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날짜가 좀 중요한 의미가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조금 한 번은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날짜 맨날 달라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리고 이것은 좀 하나가 픽스인데요. 네. 4월 29일인가 4월 30일 정도가 60일입니다. 60일. 전쟁 60일.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미국 법에 따르면 60일 전쟁 동안은 의회 승인 없이 할 수는 있으나 60일 넘어가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네. 규정이 있는데 그걸 이제 지키려면은 4월 말, 뭐 4월 네. 29일인가 30일 정도면 60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에서 의회에서 승인하고 전쟁해라고 승인 내주기가 좀 어려운 네. 국면이기 때문에 뭐 그 기간도 좀 중요한 날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도 좀 생각을 가지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변수 상에서 조금은 대응의 영역이지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뭐 매수를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레버리지는 조금 하지 마시고 네. 사시라도 분할로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IBK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SK증권 경인지점의 이재규 PB차장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